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국제사회의 모습이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강대국들 사이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나 명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제법이나 그리고 다자간의 약속들이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해주는 그런 안전판 역할들을 해왔죠. 하지만 2026년 지금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왔던 그런 상식들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많이 당혹스럽죠. 한 주권 국가의 수장이 타국 군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체포되어 압송되는가 하면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돈을 주고 사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분과 그리고 체면이라는 가면은 이제 벗어던지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과 그리고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벌거벗은 제국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국제사회의 새로운 판짜기로 봐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 넘어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힘겨루기의 실질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의 익숙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6년 현재 국제정세는 유례없는 더 전환의 시기, 다시 말씀드려서 변곡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전 세계가 지켜온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가면조차 벗어던진 이른바 벌거벗은 제국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제국주의라는 말은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 경제학자이자 오리건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존 벨라미 포스터의 저서 제목입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었죠. 1월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를 급격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하는 전격적인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주권 국가의 수장을 마치 마약범 취급하여 납치한 이 사건은 국제법상 상식을 완전히 파괴한 사건이었죠.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명분도 그리고 어떤 절차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침공을 마약 퇴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정작 미국의 자체 보고서에서도 마약의 원상은 동맹국인 콜롬비아라고 지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패권의 실체이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규범이나 제도는 힘을 잃어가고 있죠. 미국은 2026년 1월에만 기후변화 협약 등 66개의 국제기구와 조약에서 탈퇴를 하였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굴레를 걷어 던져버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의 약속보다는 1대1 양자 협상을 선호를 하고 안보와 경제를 연계해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거래적 일교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돈과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정글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실리를 따지는 현실주의, 그리고 둘째는 자국의 전략적 거점을 넓히려는 팽창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국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노선이 현혹되면서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로부터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그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핵공국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보적이었던 그 당국 체제는 미국이 독보적이었던 그 당국 시대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을 하고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그 다국화 질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혼자 비용을 지불하는 체제는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극 체제가 오히려 미국에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들의 운명을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강대국 그 국제정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그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이른바 그 트럼프판 그 멀로주의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유럽보다는 중남미를 자신들의 안보와 그 경제 핵심 앞마당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중남미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 즉 프렌드 슈어링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처럼 군사적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그 미국의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 안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이를 그 무역 협정과 연결을 해서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아시아의 전통적인 그 우방들은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 전략적 고립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를 독차지하겠다는 명목으로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그 수십 년간 이어온 그 자유무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 관세 정책은 미국 내 물가를 올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분절시켜서 오히려 세계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구상을 요약을 하면 마라라고 그 합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 위치를 유지를 하되 그 미국 수출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화폐 가치는 낮게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그 인위적인 달러 약세가 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그리고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죠. 중동의 화약고인 이란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공습을 단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그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트럼프가 이 전쟁을 길게 끌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종결 지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철저히 계산된 선택적 개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덴마크령인 그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영토적 야심까지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요충지가 그 리튬 등 그 핵심 광물이 묻혀 있는 보물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서 유럽과의 무역 갈등까지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 관계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쿠바에 대해서도 제재 국비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이념적인 갈등을 넘어서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권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미국은 이제 그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서 중국 기업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인프라, 5G 통신, 안보, 치안 분야에서 강력한 그 배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국제 정세의 변화는 우리나라 그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에 이르는 고환율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하고 그 물류비 상승은 제도 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죠.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그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안보 무임 승차국으로 비판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폭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을 하고 있죠.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은 필수적이지만 미국의 변덕스러운 그 정책 기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 지도는 이제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세계 지도는 하나의 규칙이 아닌 서로 다른 여러 규칙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혼돈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 격변의 그 파도를 넘기 위해서 단일한 동맹 논리에만 매달리지 않는 모두의 지정학적 그 감각과 유연한 대처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노골적인 그 자국 우선주의하고 제국주의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 강대국들 간의 그 세력권 경쟁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유무역과 국제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전례 없는 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제조업 역량이나 첨단 기술은 미국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만 매달리는 그 수동적인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다극화된 질서의 그 지형을 정확히 읽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선박 생산 능력은 세계 전체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그 조선업 역량을 가지고 있죠.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를 한국이 막거나 방산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우리의 강점으로 미국의 약점을 보완하며 그 상호 의존성을 높여야 합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규범 기반 질서를 중시하는 유럽, 그리고 일본, 호주 등과 긴밀한 연대를 구축을 해가지고 다자간 틀을 보존을 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소중히 그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활력적인 외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기에 그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그 나침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관찰하는 칼날이 이제는 미국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치솟자 그 미국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 트럼프 심판론이 그 거세게 일고 있고 일각에서는 차기 선거에서 그의 그 패배 확률을 95%까지 점치기도 합니다. 그 강공책만 쓰는 리더십이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죠. 이제 그 무역의 핵심은 싼 가격이 아닙니다. 전쟁과 그 재개가 일상이 된 시대에는 물건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는 그 공급의 연속성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소재를 어디서든 가져올 수 있도록 조달선을 가변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그 생산 체계를 유지하는 그 기업만이 시장에 주도권을 주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이 단순히 당장의 그 석유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진짜 의도는 알래스카 그 LNG나 세일가스 등 그 자국 에너지 자원을 비싸게 팔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그 가격 흐름을 완벽하게 그 통제하려는 장기 에너지 패권 전략의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이게 단순히 그 자원이 아니라 세계를 길들이는 하나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경제 핏줄인 화폐 질서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가 그 세계 대장 노릇을 계속 하기를 그 원하면서도 수출을 위해 가치는 낮아지기를 바라는 그 모순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패한다면은 미국은 자본 유입에 그 세금을 매기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불안정성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나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강, 즉 스스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그 마가 지지자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도움만 믿고 안보에 무임승차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나아가야 하느냐는 그 미국 세대들의 그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는 탄탄한 자국 방위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그 생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유일한 그 초강대국이고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동맹은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G7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국제사회의 룰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들과 긴밀한 그 의지의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자간 협력의 틀을 보존하는 데 앞장을 서면서 우리의 우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세 번째는 포용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비민주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글로벌 사우스는 우리 수출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념과 가치를 넘어서 이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심지어 중국, 러시아와도 전략적 소통 창구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대국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동의 그 호르무즈 해역이 불안해질수록 북극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공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전환을 그저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인 그 이해관계자로 참여해서 북극 시대의 기회를 선점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길목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하고 직결이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한반도는 강대국 그 갈등의 단청선이 되어서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지역 내 그 소다자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를 해야겠습니다. 기후변화나 감염병처럼 정치적이 그 덜한 그 이슈부터 국제 협력을 주도를 하면서 한반도의 안전을 지켜내는 그 정교한 외교 기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미 관계를 개인의 친분이 아닌 시스템으로 제도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인 이 시대에 우리만의 그 독창적인 그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분류해야 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핵심은 안전자산하고 그 실물자산의 재발견입니다. 그 전통적인 그 동맹 체제가 흔들리고 다급화가 심화가 될 때 가장 확실한 해지 수단은 금입니다. 실제로 금은 글로벌 불안정성과 그 각국 중앙은행의 그 수요 덕분에 가치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히토류나 우라늄 같은 대체 불가능한 그 전략 원자재와 그 실물 자산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규범이 사라진 그 무법 시대에는 결국 눈에 보이고 감지할 수 있는 그 물리적 자산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를 관통하며 그 부성할 그 지정학적 그 주도 섹터에 그 과감히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연히 방위 산업입니다. 각국이 그 안보, 그 각자 도생을 위해서 국방비를 일제히 증강하면서 그 K방산처럼 전천후 제도 역량을 갖춘 기업의 그 글로벌 가치는 영구적인 그 프리미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에너지 규제 완화로 화석 연료 기반 비즈니스가 물량을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그 AI 최거대 그 데이터 센터 가동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전력난을 극복할 그 원자력, SMR, 그리고 통배전 인프라,
그 장기 투자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공고하게 그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전략은 그 포트폴리오의 그 영리한 그 해칭입니다. 트럼프의 그 말하라고 하기는 기축 통화 그 지위를 고수하면서 자국 수출 증대를 위해서 약달러를 그 유도하는 극단적인 모순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유연 시장의 그 변동성을 살인적으로 높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 내 그 달러 단일 통화 편중을 해소를 하고 스위스 프랑이나 엔화 같은 그 전통적 해치 통화로 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혼란기에는 실물 자산을 직접 쥐고 있기보다는 유동성이 뛰어난 그 ETF 등을 통해서 민첩하게 자산을 그 렌트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GPR을 자산 배분 모델에 상시 반영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기초 체력을 단단히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 GPR, 다시 말씀드려서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는 전쟁이나 테러 등 그 전 세계 군사 정치적 위험도를 언론 기사 분석을 통해서 수치화한 그 지표입니다. 평균적인 수준을 100으로 잡고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지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런 경우에 GPR 지수가 그 치솟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그 지수를 투자하는데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GPR 지수를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내용을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분과 가면을 그 벗어던진 벌거벗은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나 그린란드 매일 취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규범은 이제 힘을 잃었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관세가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안보 지원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 그 공급망은 편가르기를 통해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환경에서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모든 영역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응은 명확합니다. 스스로 힘을 기르는 그 자강,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뭉치는 연대, 그리고 외교 집행을 높이는 포용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강대국들의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국적 주의가 앞으로 2030년에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력은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곧 그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그 제국적 주의가 2030년에 그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은 미국 그 위스콘신 대학교 그 역사학자 교수인 그 알프레드 맥코이가 저술한 그 대전황이라는 그 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국은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그 군사기지를 운영을 하면서 영향력을 그 유지를 하지만 세입이 줄어들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 한계에 부딪히면 급격히 위태로워집니다. 그 맥코이는 미국 역시 그 2003년도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이 급등한 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제국들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2030년경에 그 패권적 지위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맥코이는 지난 그 70년간 그 지속된 그 글로벌 팍스 아메리칸의 그 몰락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경 되면 중국은 그 경제 생산량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1위에 올라설 것이고 슈퍼컴퓨터와 유성통신망을 바탕으로 그 군사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사건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기만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혜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의지의 연합에 우리도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동맹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맹도 비즈니스처럼 서로의 이익을 맞춰가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안보도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단순한 그 수급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널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개인과 기업 모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 국가적으로 중동에만 그 뚫린 에너지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주인공을 찾아냈습니다. 2026년에 이 혼돈은 준비된 우리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면 이 제국주의의 파도를 넘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그 지혜로운 항해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그 벌거벗은 제국주의 시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십시오.